뭐 최근에 뭐 폭스바겐은 자동차 공장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현대차 공장 지어줄게. 뭐 에너지, 그다음에 대한항공도 최근에 뭐 지원해준다고 하고 이제 산업 협력에 대한 부분 이걸 우리는 이제 절충 교육이라고 해서 옵셋 또는 G2G라고 하거든요. 아까 뭐 우리 잠수함 만드는 비용이 한 척당 1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략 12척이면은 12조에 되는데 이게 60조 사업이면은 마진이 48조인 거예요? 운영 비용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반 설비부터 예를 들어서 무기를 수출하게 되면 무기만 이렇게 판매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일정 기간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교육 시설도 마련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정비를 하면서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정비 시설이나 정비에 관련된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풀 패키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했을 때 우리가 60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 사업비만 60조지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가 산업 연관 효과에 따른 부수적 효과들 이런 걸 감안하면 그 이상일 거라고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한번 설치하면은 다음 이제 잠수함 수주도 한국이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다른 비용 때문에. 약간 앵커링 효과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2018년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는데 그때 당시에 국빈 방문으로 국빈 초청을 받아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우리나라 정보기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연락이 왔는데 교수님 우즈베키스탄 방문하시면 뭐 그때 국방차관도 만나시고 할 건데 FA-50 전투기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잘 확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스탄자로 끝나는 나라들이 다 중앙아시아의 CIS권 국가들인데 이 CIS권 국가들은 중앙아시아의 이제 과거 구소련으로부터 이제 분리된 국가들이거든요. 분리 독립된 국가들인데 이 나라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도 가보니까 공식 공용어는 우즈베크어랑 러시아어가 공용어예요. 하니까 영어를 단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신기한 경험을 한 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제가 러시아 말을 하더라고요. 약간 이제 서바이벌 랭귀지야.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는 거야. 그게 더 빨라. 그럼요. 근데 그 나라에서 의아했던 게 과거 구소련제 또는 러시아제 무기에 많이 종속돼 있거든요. 많이 의존하고 있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나토제 규격의 전혀 다른 무기 체계인데 이거는 운영 조작이나 매뉴얼부터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호위 도입하다가 갑자기 F-35 도입하겠다? 그러면 운영 체계 자체가 다 바뀌어야 돼요. 다 바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얘기하면 이제 저희 집사람은 아이폰을 쓰고 저는 갤럭시 S를 쓰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해서 제가 핸드폰을 열어서 일단 여는 방법을 모르겠고 핸드폰을 들어서 사진첩을 보려고 했는데 갤러리를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이랑 갤럭시 S 쓰시는 분들이 처음에 약간 혼동을 겪었던 그런 거에 비할 바는 아닌데 이 무기 체계의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훈련 방식으로부터 그다음에 어떤 전술 작전 개념까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구소련제 러시아제 무기에 종속돼 있는 의존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FA-50을 정말 도입하려고 하는 게 사실일까 했는데 실제로 8대에서 12대 정도 검토를 했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그때 당시에는 엠바고였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때가 벌써 2018년이니까 지금은 말할 수 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왜 그럼 FA-50 전투기를 도입하고 싶어 하는지를 제가 보니까 이유는 그거였어요. 역설적이게도 러시아의 그런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CIS 국가들이.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중동 시장도 미국산 무기에만 의존하던 거에서 좀 탈피하고 있고 유럽의 지금 EU 공동체 27개 국가 그다음에 나토 회원국 32개 국가인데 유럽 국가들마저도 미국산 무기에 대한 탈피 의존도를 이제 벗어나려고 해요. 그리고 캐나다도 지금 약간 미국에 의존하던 것에서 지금 약간 친유럽화 정책? 그래 약간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다 연결돼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킬 버튼 이런 거? 예를 아. 들어서 이제 뭐 러시아산 수호기를 몰다가 러시아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러시아에서 킬 버튼 누르면 작동이 안 된다던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얘기도 방송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작년 11월 달 우크라 현역 국회의원이 한국에 왔어요. 비공식으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었는데 우크라 현지 상황도 좀 많이 알 수 있었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약 80% 정도를 드론에 의지한 전투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드론이 없으면 전투 수행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래요.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론이 중국의 DJI사 드론이랍니다.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드론 회사가 한 5,0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5,000개 드론 회사가 1년에 약 20만 대 정도의 드론을 만들어요. 근데 중국의 DJI사가 혼자 한 해에 2천만 대 생산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드론 산업 전체를 비교해도 100분의 1 수준이에요.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 보니까 DJI사를 러시아도 많이 쓰고 있고 우크라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DJI사는 단 한 번도 군사용 드론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도대체 어떻게 DJI사를 군사용으로 활용하냐? 이걸 개조를 해서 쓰는 거죠. 군사용으로. 근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파악하기로는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얘기라 이것도 좀 조심스럽다고 했는데 중국산 드론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일종의 자폭 드론인데, 그러니까 자폭 드론은 이란의 샤헤드 드론도 있고 미국의 에어로바이너먼트의 스위치 블레드도 있고 자폭 드론은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자폭 드론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폭용 드론은 그 드론의 내부에 특정 장치나 기기 안에 자동 폭파 기능을 탑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동 폭파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군 기지나 또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막 작전에 투입해서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폭 기능이 내장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군에 엄청난 또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 건데 그걸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건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킬 버튼과 같은 건데 이게 단순한 백도어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만큼 진화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무시 못하죠. 그러니까 미국도 모든 그 군사용 통신 장비나 군사용 기기에는 중국산 화웨이나 이런 거 못 쓰게 하잖아요. 그거 왜 못 쓰게 하겠어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이 지정학적인 위기 속에서 뭔가 자국이 다 자신만의 국방력을 좀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CPSP 사업만 잠깐 놓고 보면 뭐 최근에 뭐 폭스바겐은 자동차 공장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현대차 공장 지어줄게. 뭐 에너지, 그다음에 대한항공도 최근에 뭐 지원해준다고 하고, 이제 산업협력에 대한 부분, 이걸 우리는 이제 절충교역이라고 해서 옵셋 또는 G2G라고 하거든요. 가버먼트 투 가버먼트. 그래서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산업협력.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절충교역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실무에서는. 근데 이게 단순한 무기가 가성비나 그다음에 계약 이행에 대한 납기 준수, 그리고 어떤 산업 협력에 대한 절충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근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무기를 거래한다는 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무기를 판매하려고 해도 우리나라의 적성 국가에 무기를 판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국제관계나 국제정치, 외교나 안보 상황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령 캐나다 정부 관계자가 우리 한국에게 러시아가 캐나다를 침공했을 때 한국은 어떠한 군사적 지원을 해줄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해버리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국내 실정법상 전쟁 중이거나 테러가 벌어지고 분쟁 지역인 국가에는 무기를 수출할 수 없고, 그리고 군사적 지원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행 법령이 그래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수출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수출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포탄 수출하잖아요. 그러지만 포탄도 미국을 통해서 경유해서 나갔지 우리가 다이렉트로 우크라이나에 줄 수가 없었던 이유죠. 근데 그것마저도 2022년에 미국을 경유해서 우크라이나 포탄 나간 걸 얘기를 했더니 그때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제가 처음 인터뷰에서 이게 보도된 거거든요. 근데 당시 대통령실에서 부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다 드러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아까 나토 회원국 32개 국가라고 그랬죠. 그 나토 회원국 32개 국가에는 독일과 캐나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나토 조항에는요, 회원국 중에 한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군사적 침공이나 공격을 받았을 때 즉각적인 군사적 지원과 원조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즉각 지원. 이건 단서 조항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북극해에서 캐나다랑 러시아 간에 군사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아무런 도움을 못 주지만 독일은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어요. 이게 뭐 가성비네, 계약 이행에 대한 뭐 그거네. 잠수함 조금 늦게 받으면 뭐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미 1998년에 폐역시킨 잠수함을, 영국은 내다 버린 잠수함을 캐나다 도입 지금 30년째 쓰는데 그거 한 1, 2년 더 쓴다고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급한 건 캐나다 입장이긴 한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제가 우려하는 게, 저는 사실 이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꼭 우리나라가 수주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또 댓글을 걱정되는데 저 사람은 뭐 마치 안 되길 바라는 거 아니냐, 뭐 캐나다나 독일한테 뭐 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아니, 뭐 제가 그런다고 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아무리 이런 얘기 한다고 네. 영향을 주겠습니까? 캐나다 사람들 보진 네.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근데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우려되는 게 작년 11월 달 폴란드에 오르카 사업이 있었어요. 그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사실 하루 전날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스웨덴 사브사로 결정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아직 뚜껑 열린 거 아니니까 입찰 결과를 최종 결과를 두고 보자 그러면서까지 반신반의했는데 당시에도 모든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우리가 수주할 거라고 봤어요. 지금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한 언론 기사를 보면요 한 8대2 내지 9대1로 압도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분위기가 좋다고 지금 보도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반대의 상황입니다. 한 80% 내지 90% 우리한테 불리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지금 상황을 보고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더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솔직히 이렇게 하면 결론은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6월달 발표인데 아마 5월 말쯤이면 대략 뭐 분위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아마 6월달 결과 발표 나오면 분명합니다. 우린 젖잘싸로 갈 거예요. 젖잘싸. 제가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답해서 하는 얘기지 제가 뭐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되지 말고 안 돼야 된다고 제가 죄를 뿌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분위기대로 가면 이건 젖잘싸다. 그러면 뭐 지금이라도 보완하면 이길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공장도 지어줄게, 뭐 해줄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는 확실한 독일이 제시하는 그 조건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보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뭐 밀약이나 특사나 또는 우리 대통령과 캐나다 총리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암묵적인 오프 더 레코드로 서로 간에 비밀 유지 조항을 유지한 채로 비밀 협정도 맺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니까 우리나라 155mm 포탄을 직접 못 주지만 미국을 통해서 어쨌든 줬듯이 그럼 예를 들어서 캐나다랑 러시아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미국을 경해서 캐나다를 지원해 주겠다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워런티해 줄 수 있는 보증해 줄 수 있는 뭔가를 확실한 거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단순히 뭐 우리나라가 뭐 이제 기술 이전이나 또는 그 나라 반대급부로 캐나다 물건을 많이 또 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약간 정무적인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효심이야. 그러면 결국은 고용 창출과 관련된 일자리를 늘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되는 거. 캐나다 정부가 정말 꼭 필요하고 원하는 게 무엇일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아쉽다는 거죠. 뭐냐면 지금 이제 제안서도 이미 지난 1월 달 우리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은 이미 제안서도 그때 다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 정도 되면 이제 오탈자가 검토하고 이제 출력해서 제본하고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뭘 새롭게 제안합니까?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한 발 늦은 게 아니라 두 발, 세 발 우리가 뒤쳐졌고 독일이 상당히 이를 갈았다. 왜냐면 독일 입장에서는 이제 뼈 아픈 게 최근 몇 년 전에 호주에 차기 장갑차 도입 사업이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차기 이제 지상 전투 보병 차량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독일의 라인메탈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붙어서 전 세계 전문가들마저도 당연히 라인메탈이 이길 거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 라인메탈 독일 관계자하고도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라인메탈 비교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명품 전차와 장갑차를 만들었던 나라인데 1, 2차 세계대전 독일이 장갑차 전차 타고 다닐 때 우리 소 달구지 타고 다니면서 싸웠어요. 아니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해도 100년이 앞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죠. 근데 AS21이 선정이 됐어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방산의 빅 이슈였어요. 그리고 2022년에 다시 한번 2차전이 벌어진 게 독일 전차 그리고 우리 한국 전차. 그래서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와 한국, 우리나라 현대로템의 K2 블랙팬서가 붙어서 또 우리나라가 이겼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이제 디젤 잠수함의 원조격인 독일이 또 한국한테 진다? 제가 봤을 때는 독일은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독일은 총력전일 겁니다.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려고 할 거예요. 예전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큰 거래를 할 때 뭘 했냐면은 서로 자녀들끼리 결혼을 시켰어. 유럽 역사 보면 갑자기 한 명이 두 나라를 통치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푸틴이 블라드로비치 푸틴인데요. 풀네임은. 근데 푸틴이 딸이 있어요. 근데 딸이 교제하던 남성이 한국 남성이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저는 그때 그런 상상도 했어요. 필요할 수 있겠다.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뭐 비앙카랑 뭐 다시 결혼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자녀가 서로 이제 잘 결혼한다 그러면은 근데 둘 다 임기제라서 중동 시장은 그거 필요해요. 중동 시장을 공략하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 아, 진짜요? 실제로 과거에 KT-1이라고 하는 카이가 음. 중동에 경비행기, 경훈련기를 수출하려고 했는데 음. 가격도 저렴했고요. 음. 성능도 압도적으로 우수했고요. 그다음 우리 조건이 좋았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비싼데 성능은 안 좋고 조건도 안 좋은 이태리제 경비행기 기종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그 배경을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태리 공군 출신의 그 회사의 고문으로 있던 사람이 영국 왕립 무슨 군사교육기관에서 그 중동의 그 국가 왕세자랑 같이 동문을 했던, 그러니까 같이 수학을 했던 동문이야. 우리 룸메이트였나 친구야. 네. 근데 이 왕세자가 왕위 서승 계열, 뭐 굉장히 이제 거의 2순위, 3순위? 하여튼, 그러니까 의사결정 권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키맨이었죠. 그것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글로벌 무기거래 시장은요, 기본적으로 정찰제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찰제 시장이 아니란 말은 로비를 허용해요. 그리고 로비가 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미국, 캐나다, 독일 등 모든 나라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나라들은 선진국인데 여기는 로비법이 있어요. 로비가 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로비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로비도 안 하면서 지금 잘 나가는 것도 참 우리나라 대단한 것 같아. 근데 한마디만 할게요. 저 양반은 뭐 방산 전문가라는 사람이 왜 자꾸 그럼 로비를 하라는 얘기냐고, 왜 불법적인 로비를 조장하냐고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로비, L-O-B-B-Y 이걸 한글로 번안하면요. 청원권으로 번안됩니다. 그래서 이 청원권의 시초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신문고 제도를 꼽고 있어요. 그러면 로비가 잘못된 거라 그러면 신문고 제도가 잘못되고 청원권이 잘못된 겁니까?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로비의 문제지 로비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로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도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답답합니다, 이 사실은. 미국에서 로비가 어떤 로비냐면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담당하는 법안 이사를 만나서 어쨌든 정치인이니까 그 공식 계좌에다 후원금을 쏴주고 그러면서 이제 지인 통해서 내가 대신 어떤 좋은 제안이 있는데 이것 좀 한 5분만 좀 브리핑할 수 있게 좀 들어줘 라는 게 그 로비잖아요. 좋게 얘기하면 이건 입법 로비라고 하는데 합법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리고 우리나라 뭐 학연, 지연, 혈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미국 사회에서는 이걸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좋은 집안의 배경에서 태어났고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그 자체를 인정받아요. 미국 사회에서는 그것도 그 사람의 경쟁력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사회 구조가 우리도 선진 시민 사회로 우리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는데 아니 솔직히 우리 대표님이나 저는 개도국 때 태어났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는 후진국 때 태어나셨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선진국 때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1970년대 80년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고방식. 예, 그만큼 교육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우리도 네, 참 그건 반성이 네. 드는 게 반성이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대중들이 휩쓸리는 경향이 많거든요. 무엇에 막 이렇게 선동이 되고 동요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세대는 사실은 약간 주입식 교육 세대였어요. 그래서 이런 선전선동에 우리는 자칫 휘말릴 수 있는데 요즘에 제가 학교에 대학에서도 학생들 MZ 세대들을 이렇게 대하면요. 제가 뭘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해도 설득이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되죠. 절대 설득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달라요. 완전히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캐나다에서 약간 시선을 옮겨서 우리나라가 잠수함을 또 수주할 수 있는 다른 나라가 또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을까요? 사실은 약간 좀 뼈아픈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원래 이렇게 무기 수출 잘하던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전차 수출을 하게 된 게요. 건국 이래로 2022년에 폴란드에 K2 전차를 수출하기 이전에는 단 한 대의 전차를 해외에 수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디젤 잠수함도 잘 만들고 그다음에 뭐 이런 해양 방산에 우린 조선업 강국이니까 군함도 잘 만든다고 하는데 유럽에는 단 한 개 국가에도 우리가 군함을 수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되는 게 자, 2025년 지난해 우리나라 한 해 동안 전체 무역, 교역액이 7천억 불이었거든요. 지난해 역대급 방산 수출 기록 세웠다고 했던 게 152억 불이었어요.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산업 전체에서 무역 수출했던 7천억 불 대비 152억 불 방산 수출이면요. 0.02%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1%, 2%와도 아닌 0.02%에 그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역대급 실적을 냈다고 해도. 그러니까 방산이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산만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방산의 규모가 그 이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양적, 질적으로 성장한 건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좀 이런 거에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보면 국뽕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뽕이 이게 너무 지나치면 이게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방위산업, K방산에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네. 네, 냉철하게 짚을 부분은 냉철하게 짚고 음. 이런 것들이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투자와도 직결된다고 봐요. 그쵸. 방산주에 대한 네. 투자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지 그런 것도 좀 진지하게 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캐나다 잠수함 이 이슈로 이제 여쭤봤지만 음. 이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우리 좀 시야를 넓혀주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맞아요.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